버스 시동을 끄고 운전대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고스란히 말해주는 것 같았다. 벌써 새벽 2시, 종착역에 도착한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다 보니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닌 듯 묵직했다. 5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빈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내 삶은 늘 이렇게 정지된 시간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텅 빈 공간에 나 혼자 남겨지는 그 느낌, 그 적막함을 견디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저 멀리 병원 건물 몇 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에도 잠들지 못하는 도시의 모습은 나에게 묘한 동질감을 주었다. 나는 버스 기사다. 이른 아침 첫 차부터 늦은 밤 막차까지. 나는 쉼없이 도시를 달린다.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지만 그들은 내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그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저 정해진 노선을 따라 묵묵히 운전할 뿐이다. 나의 일상은 지극히 단조롭다. 마치 잘 짜여진 기계처럼. 나는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멈춘다.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 했다. 승객이 없는 빈 버스 안은 늘 조용했다. 엔진 소리만이 나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백미러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피곤에 절은 얼굴,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눈빛.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외로운 돌멩이 같았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나는 늘 혼자였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이라는 개념도 낯설었다. 고아원에서는 늘 내게만 허락되지 않은 세상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면회를 오면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나에게는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았다. 나는 그때부터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고, 혼자 울었다. 혼자라는 감정은 나에게 마치 피부와도 같은 것이었다. 떼어낼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렇게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혼자였다. 남들처럼 대학에 가지도 못했고 기술을 배워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다. 나의 삶은 늘 텅 빈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내 삶에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시골 마을을 벗어나 도시로 향했다. 그녀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노란 코스모스를 심었다. 서연은 노란색을 참 좋아했다. 노란색 스웨터, 노란색 머플러, 노란색 꽃무늬 원피스. 그녀의 옷장에는 유독 노란색 옷들이 많았다. 그녀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 짧게 꺼져버렸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그녀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나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을 놓는 순간 나는 다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던져졌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의 소파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침대에는 아내의 천이 사라진 빈자리가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가 앉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맥주를 마셨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 속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한때 나는 아내와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나의 손에서 빠져나가 버린 잡을 수 없는 과거일 뿐이었다. 나는 버스 시동을 다시 켰다. 차가운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깼다. 종착역에서 차를 돌려 차고로 향했다. 어두운 차고에는 이미 다른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내 버스를 빈자리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때였다. 저 멀리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새벽에도 잠들지 못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내 처형이었다. 죽은 아내 서연의 친언니 서아였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년 전 서연의 장례식 이후로 처가 식구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었다. 서로에게 슬픔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 시간에 그녀를 다시 만날 줄이야. 처형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나의 외로움은 아내가 떠난 후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순간부터 내게 늘 따라다니던 그림자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그림자를 떼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그림자는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아내는 그 그림자를 잠시나마 잊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그 그림자는 다시 나의 삶을 잠식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처형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시간에 이곳에서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뭔가 깊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녀의 사정을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픔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힘없이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나보다 더 깊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버스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내 이름은 민준. 57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외로운 돌멩이 같았다. 그녀의 등장은 내 삶에 멈춰버린 시계 바늘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것은 어쩌면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일지도 모른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버스 차고에 차를 세워놓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다시 활기를 찾아가겠지만 나의 세상은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다. 처형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힘없이 걸어가던 뒷모습, 그리고 무거운 침묵, 그녀는 왜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아내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처형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내 이름은 민재. 57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내 삶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나는 늘 혼자였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면회를 오면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나에게는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았다. 나는 그때부터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고, 혼자 울었다. 혼자라는 감정은 나에게 마치 피부와도 같은 것이었다. 떼어낼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렇게 외로운 청소년 연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혼자였다. 남들처럼 대학에 가지도 못했고 기술을 배워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다.
나의 삶은 늘 텅 빈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내 삶에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내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시골 마을을 벗어나 도시로 향했다. 서연은 도시의 아파트 한 귀퉁이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노란색 코스모스, 봉숭아, 그리고 상추와 깨십. 그녀는 그 작은 텃밭을 정성스럽게 가꾸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도왔고 우리의 텃밭은 늘 푸르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노란색을 참 좋아했다. 노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있는 우리의 텃밭은 나의 삶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 짧게 꺼져버렸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그녀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나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을 놓는 순간 나는 다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던져졌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우리의 텃밭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곳에 가면 그녀와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아내가 떠난 후 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의 소파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침대에는 아내의 천이 사라진 빈자리가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가 앉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맥주를 마셨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 속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한때 나는 아내와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나의 손에서 빠져나가 버린 잡을 수 없는 과거일 뿐이었다.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나의 외로움은 아내가 떠난 후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순간부터 내게 늘 따라다니던 그림자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그림자를 떼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그림자는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아내는 그 그림자를 잠시나마 잊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그 그림자는 다시 나의 삶을 잠식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었다. 내가 힘들 때면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내가 기뻐할 때면 나보다 더 기뻐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이유를 잃었다. 나는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다. 버스 운전은 나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었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다.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그러던 오늘 그 단절된 세상 속으로 처형이 불쑥 들어왔다. 그녀는 나에게 과거를 상기시켰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처형의 존재는 내 삶에 멈춰버린 시계 바늘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시간에 이곳에서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뭔가 깊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녀의 사정을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픔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힘없이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나보다 더 깊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아내의 죽음 이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가 좋아했던 사진 찍기, 내가 즐겨 듣던 음악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가꾸던 작은 텃밭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녀를 잃은 슬픔에 나 자신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처형을 본 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연민이었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나의 잃어버린 과거를 보았다. 그녀는 내게 과거를 상기시켰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주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못뿐나. 그것은 어쩌면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아줄 수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봐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의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싶다. 나는 그날 밤 텅 빈 버스 안에서 나의 마음을 확인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어제 본 처형의 모습만을 떠올렸다. 그녀는 왜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을까? 나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고 나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도망쳐온 것만 같았다.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났다. 평소처럼 버스 차고로 향했지만 운전석에 앉아도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전을 하면서도 나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을 맴돌았다. 혹시나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보이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를 놓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만 같았다. 나는 점심시간에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들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 그녀의 번호를 찾았다. 3년 전 아내가 알려주었던 그 번호,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무언가가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처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겨우 처형, 저 민준입니다. 라고 말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나의 전화를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해 보였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씁쓸함이 묻어났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네, 지연이가 알려준 게 남아있네요. 처형, 어제?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부.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처형. 저는 그냥 어제 처형을 우연히 봤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서 죄송해요.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서로 힘든 사람끼리요. 제가 처형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싶어요. 나는 최대한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거나 그녀를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다. 그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보듬어주고 싶었다. 전화 너머로 또 한 번의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가 나의 제안을 거절할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나의 연락을 불편해하고 나를 밀어낼까봐 겁이 났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녀를 놓치면 나는 다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던져질 것만 같았다. 그럼 오늘 새벽 5시에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조금의 용기가 담겨 있었다. 네, 처형. 5시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나의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나의 제안을 받아주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다. 약속 시간까지는 4시간이 남았다. 나는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었다. 초췌해 보이는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았다.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왜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그녀의 모습 속에서 아내의 흔적을 찾고 싶어서일까? 나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알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녀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버스 차고에서 차를 몰고 시청 앞 카페로 향했다. 새벽 4시, 도로는 한적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차를 카페 앞 주차장에 세우고 그녀를 기다렸다. 창밖을 보니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른다. 그녀가 정말 올까 하는 불안감이 내 마음속을 맴돌았다. 혹시나 그녀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나는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지쳐 보였다. 그녀는 가방을 의자에 걸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래 기다렸죠? 제부? 아니에요. 앉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계속해서 손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고 나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부,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제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처형이 저에게 죄송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는 거죠. 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그녀의 따뜻한 손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처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님은? 그리고 아이들은? 내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남편과 이혼했어요. 2년 전에요. 나는 그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처형의 고백에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과 이혼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감당하고 있을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다.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그녀의 따뜻한 손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통해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형님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나의 질문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이 없었다. 처음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잘 안 되니까. 점점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주식에 손을 댔죠. 처음에는 조금씩 돈을 벌었나 봐요. 그런데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하면서 모든 걸 잃었어야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깨고 심지어 아이들 학비로 모아둔 돈까지 모두 잃었어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았죠. 그녀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형님의 성실함 뒤에 그런 어두운 면이 있었다니 나는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혼하셨군요.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였으니까요. 제가 버티지 못하고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도윤이와 은우가 모두 학교를 휴학했어요. 아빠가 남긴 빚을 갚으려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지우도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면서 힘든데도 매달 월급을 보내줘요. 그녀의 말에 나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착하고 성실했던 두 조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젊은 날의 꿈을 포기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니 나는 그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대견함을 느꼈다. 도윤이는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겠다고. 기특한 녀석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나의 손길이 그녀의 떨림을 조금이나마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처영,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네.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서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식당, 마트, 청소일까지. 하지만 이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밤 근무라서 힘들긴 하지만 시급도 괜찮고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자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녀의 희생에 마음이 아파왔다. 명절 때마다 푸짐한 음식을 해주시던 분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니 나는 그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꼈다. 처형, 정말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아이들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두 아들의 희망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나는 그녀를 보며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내 역시 병마와 싸우면서도 늘 내게 괜찮다고 말했었다. 그녀들은 모두 강하고 아름다웠다.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부.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제부도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안부라도 물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처가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나는 그 손을 통해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게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꼈다. 어쩌면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아내를 잃은 나의 아픔을 위로받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헤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가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왔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감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해서 처형의 생각을 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그녀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제부였다.
죽은 아내의 언니. 나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싶었다. 처형과 카페에서 헤어진 후 나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희망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처가 식구로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강하고도 연약한 여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힘이 나 자신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형, 오늘 밤 근무도 수고 많으셨어요.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처음에는 간단한 답장만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긴 문자들이 오기 시작했다. 제부도 버스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몸 건강하게 일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녀의 답장 속에는 나를 향한 걱정과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녁 식사가 아닌 새벽 식사를 제안했다. 처형,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 한 끼 가져다 드릴까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녀는 한참 뒤에야 답이 왔다. 제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했다. 그녀는 남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처형.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처형과 함께 먹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서요. 나의 말에 그녀는 고마워요. 제부라고 답했다. 그날 밤부터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나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버스 운전을 하고 퇴근 후에는 그녀의 요양원 앞으로 향했다. 요양원 근처 공원 벤치에 버스를 세워두고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는 그녀를 위해 밥을 지었다. 밥을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어떤 반찬을 좋아할까? 따뜻한 국물을 좋아할까? 나의 손길이 그녀를 향한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 4시. 요양원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그녀는 내 버스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제부, 정말 여기까지 오셨어요. 미안해서 어쩌죠? 나는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리 와서 앉아요. 배고프죠?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내가 준비한 도시락을 열었다. 따뜻한 밥과 함께 된장찌개, 김치볶음, 그리고 계란말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었다. 제부, 이렇게까지?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제 같이 먹어요. 그녀는 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다. 나는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부터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했고 그녀는 그 밥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버스는 우리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양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그녀의 아들들 이야기, 그리고 나의 지난 날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기 시작했다. 따뜻한 커피가 담긴 보온병, 그녀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조교기, 그리고 낡은 운전석에 놓을 수 있는 작은 쿠션.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건 처형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예요. 처형이 편안하게 계셔야 저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나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제부,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아내의 웃음소리와 똑같았다. 맑고 경쾌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나는 마치 아내가 다시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아내의 흔적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몸짓, 그 모든 것이 아내와 너무나 비슷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처형이라는 한 인간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강인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노력,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 나는 그녀에게서 아내와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나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처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인정과 동시에 죄책감이 나를 덮쳤다. 죽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이 문제로 고민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지연이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나는 나 자신에게 수도 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봐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는 짧은 행복이었지만 그 행복의 뒤에는 언제나 무거운 죄책감이 따라붙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의 묘소에 혼자 갔다. 묘비 앞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아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지연아, 나 왔어. 그동안 잘 지냈지. 나는 아내에게 나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의 삶은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지연아, 나 처형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의 고백에 바람소리만이 대답했다. 나는 아내의 묘비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나의 눈물은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의 눈물이었다. 나는 아내에게서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아내도 나와 처형이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것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우리 둘 다 외롭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면 늘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잘못했을 때면 나를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 나는 그녀의 넓은 마음을 믿고 싶었다. 그녀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며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것 같았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우리를 이어준 것은 아닐까. 나는 처형을 만나게 된 것도,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도 모두 아내가 하늘에서 이끌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혹시나 그녀가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나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다. 나는 이 관계를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봐 주면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다. 며칠 후 그녀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부, 요즘 저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내게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권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처형은 어때요? 재혼 생각 없으세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나이도 많고 빚도 있고. 나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런 말씀 마세요. 처형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처형과 만난 지 2달이 넘어가면서 나는 그녀에 대한 내 마음이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버스 운전석에 앉아 그녀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과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 서연의 흔적을 보았다. 아내와 많이 닮은 뒷모습, 말끝마다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젖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처형이라는 한 인간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강인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노력,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 나는 그녀에게서 아내와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나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처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인정과 동시에 죄책감이 나를 덮쳤다. 죽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이 문제로 고민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서연이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나는 나 자신에게 수도 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봐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는 짧은 행복이었지만 그 행복의 뒤에는 언제나 무거운 죄책감이 따라붙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와 함께 가꾸던 텃밭에 혼자 갔다. 3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이미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나는 잡초를 뽑고 흙을 일구며 그곳에 다시 노란 코스모스를 심었다. 잡초를 뽑는 동안 나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나의 옆에서 웃고 있었고 내가 힘들 때면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나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피어났다. 나는 그곳에 앉아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서연아, 나 왔어. 그동안 잘 지냈지? 나는 아내에게 나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의 삶은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서연아, 나 처형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의 고백에 바람소리만이 대답했다. 나는 아내의 묘비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나의 눈물은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의 눈물이었다. 나는 아내에게서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아내도 나와 처형이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것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우리 둘 다 외롭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면 늘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잘못했을 때면 나를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 나는 그녀의 넓은 마음을 믿고 싶었다. 그녀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며 내게 괜찮다고 말해줄 것 같았다. 텃밭에서 돌아온 후 나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우리를 이어준 것은 아닐까? 나는 처형을 만나게 된 것도,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도 모두 아내가 하늘에서 이끌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혹시나 그녀가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나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다. 나는 이 관계를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봐 주면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다. 며칠 후 그녀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부, 요즘 저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나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권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처형은 어때요? 재혼 생각 없으세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나이도 많고 빚도 있고. 나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런 말씀 마세요. 처형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처형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처형, 혹시 시간 되시면 서연이 묘소에 같이 가실래요? 나의 말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같이 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서연이도 처형이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이혼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찾아가 보지 못했는데 그날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일요일 아침 나는 꽃과 간단한 음료수를 준비해서 그녀를 데리고 묘지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늦가을의 풍경이 쓸쓸하게 보였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묘지에 도착해서 우리는 서연이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섰다. 사진 속의 서연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서연아, 언니 왔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늦게 와서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잔디를 정리하고 새로 가져온 국화꽃을 꽃병에 꽂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서연이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서연아, 언니가 요즘 어려운 일을 해. 제부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언니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나의 가슴도 덩달아 아려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서연아, 처형이 많이 힘들어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이래도 괜찮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 그때였다. 어디선가 노란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왔다. 내가 처음 그녀를 보았던 밤에 보았던 그 나비와 똑같았다. 나비는 서연이의 묘비 주위를 천천히 마치 춤을 추듯 날아다녔다. 그리고는 우리 앞에서 잠깐 머물렀다. 신기하네요. 나비가 다 있네요. 그녀가 놀라서 중얼거렸다. 나는 감격스럽게 말했다. 서연이가 노란색을 참 좋아했거든요. 나비는 한참을 우리 주위에 머물렀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다. 서연이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다. 묘소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는 이제 나를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제부, 죄송한데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는 즉시 버스를 길가에 세우고 물었다. 전 남편이 하대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다. 요양원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미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 놓고서도 모자라 또다시 그녀를 괴롭히다니. 처형,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나는 서둘러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요양원 입구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의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부,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갑자기 연락드려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전 남편 김민철이 그녀가 일하는 요양원까지 찾아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녀를 붙잡고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다면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더니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인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형, 이미 이혼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일 이유 없어요. 본인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요.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혹시 또 나타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리고 제부한테도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집 근처에서 버스 안에서 밤을 지새웠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다행히 그 후로는 전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그녀가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그녀에 대한 내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 무엇으로부터든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전 남편이 나타났던 그날 밤 나는 처형의 집 근처에서 밤을 지새웠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다행히 그 후로는 전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처형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처형에 대한 내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 무엇으로부터든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한강 공원을 걸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소리만 들릴 뿐 주변은 고요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라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았다. 처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처형을 단순히 처가 식구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고백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제부를 그냥 처남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가 연인 관계가 되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들은 처형의 아들들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제부,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솔직히 무서워요. 엄마가 동생의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이해해 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처형의 행복을 바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요. 며칠 후 우리는 화상 통화로 두 아들, 지호와 은우와 연결되었다. 화면 속에서 두 아들은 훌쩍 커 있었다. 지호는 키가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고, 은우 역시 의젓해 보였다. 엄마,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모부와 연인 사이가 되었어. 화면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두 아들의 표정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고, 은우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이모부는 이모의 남편이잖아요. 지호의 말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이 관계가 옳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이모부가 없었으면 엄마는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서운함과 함께 진심이 묻어났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호야, 은우야, 너희들의 마음 이해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희 엄마를 지켜주고 싶어. 너희들이 허락해 준다면 너희 엄마 곁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나의 고백에 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내게 가장 무거운 머리였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지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가 외롭고 힘드셨다는 거 알아요? 저희도 멀리 있어서 엄마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이모부께서 엄마 곁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호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좀 어색해요. 이모부도 저희 이모의 남편이셨으니까. 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엄마,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는 좋아요. 하지만 저희도 이 관계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한동안 울었다. 애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자책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아이들은 처형의 행복을 바랄 거야. 아이들은 어른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며칠 후 지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이모부,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지만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모부께서 엄마 곁을 지켜주신다고 하니 저희는 이제 안심이 돼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해요. 다만 주변 사람들 시선이 걱정되긴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지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은우 역시 며칠 뒤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면 저희는 좋아요. 이제 적응해 보려고요. 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 같았다. 하지만 완전히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두 아들의 진심 어린 응원을 받은 후 우리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다. 바로 서아의 부모님, 나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었다.
죽은 딸의 남편과 언니가 연인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특히 장모님은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크게 상처받으실 것이 분명했다. 서아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제부, 너무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부모님께 상처 드릴까봐 겁이 나요. 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며칠 후 우리는 용기를 내어 장인 장모님 댁을 찾아뵈었다. 서연이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만에 찾아뵙는 것이었다. 문을 열어주시는 장모님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아련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장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장인어른께서도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셨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건강하게 지내시는 두 분의 안부를 나누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망쳐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저희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뵀습니다. 나의 말에 두 분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나? 장인어른께서 물으셨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서아와 제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장모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죽은 동생의 남편과 언니가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을 말리셨지만 장모님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다.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요. 딸이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언니라는 애가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니? 장모님의 격한 분노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며 말씀드리려 했지만 장모님은 내 말을 끊으셨다. 네가 감히 서연이한테 어떻게, 우리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의 탐에 절규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저희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게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라고 말했지만 장모님은 외롭다고 아무나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라며 더욱 화를 내셨다. 결국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장인어른의 단호한 말씀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서아는 계속 울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실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내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장인 장모님께서는 우리와 연락을 끊으셨다. 서아는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다며 자책하는 그녀를 보며 나 역시 괴로웠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끝나는 건 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그가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게 서연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 서연이는 참 착하고 마음이 넓은 아이였네. 네가 힘들 때면 늘 네 옆에서 너를 위로해 주었지. 그리고 서아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자네와 서아가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네. 우리 서연이가 하늘에서 자네와 서아를 보며 행복해 하지 않겠나. 외로웠던 자네와 힘들어했던 서아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보면 서연이도 기뻐할 걸세. 장인의 어른의 말씀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서연이의 넓은 마음을 보았다. 그의 말씀은 나에게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축복이었다.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서에게 말했다. 처형, 장인어른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녀는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정말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게 되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인어른께서 서연이가 우리를 축복해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장모님도 한 달 후 서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다. 아직 완전히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지연이도 네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야. 장모님은 서아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 같았다. 하지만 완전히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치게 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후 우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가족들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올리는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장인 장모님께서도 참석해 주셨고 도윤이와 은우가 직접 주례를 서주었다.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부, 저희 어머니 평생 잘 부탁드려요. 이모부가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은우 역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희도 이모부를 진짜 아버지처럼 모실 거예요. 나는 그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다. 57살의 신혼부부와 20대 초반의 건장한 두 아들. 누가 봐도 특별한 조합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 정말 행복해요. 그녀가 내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버스 종점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다. 그때 노란 나비도 봤잖아요. 아마 서연이가 우리를 이어준 건 아닐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겼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녀는 이제 요양원 일을 그만두고 집 근처 작은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다. 새벽까지 일할 필요가 없으니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편안해 보였다. 나 역시 여전히 버스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혼자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는 그녀가 있으니까. 나는 버스 일을 정리하고 작은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서연이의 묘소 앞에서 결심했던 일이었다. 그녀의 아픔과 두 아들의 희생을 보면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모아둔 돈과 헬스장을 정리하면서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작은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이름은 서연이의 희망이었다.
단체의 주된 목적은 나처럼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돕는 것이었다. 특히 도박이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가정 해체를 겪은 가족들을 돕고 싶었다. 나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다. 대신 나는 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음악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도윤이와 은우는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매달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나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내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 그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들은 내게 자식이자 친구이자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었다. 나는 그들을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다. 매년 우리는 서연이의 기일이 되면 함께 묘소를 찾는다. 이제는 그녀와 함께, 그리고 가끔은 도윤이와 은우와 함께 가기도 한다. 묘비 앞에서 나는 항상 서연이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서아를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나의 감사에 그녀는 늘 노란 나비로 대답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연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축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 내가 버스 종점에서 처형을 만나게 된 것도, 내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도, 내가 그녀의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도 모두 서연이가 하늘에서 이끌어준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다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나는 5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나는 나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